1945년 8월 15일, 길고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모두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해방의 기쁨은 아주 짧았습니다. 곧바로 닥쳐온 분단과 이념 대립의 혼돈 속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내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국 근현대 교회사 강연 자료를 가지고 이 해방 직후에 한국 교회가 국가재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선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실타래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따라가 볼 텐데요. 네, 첫째는 왜 해방된 나라의 가장 큰 과제였던 친일 청산이 실패로 돌아갔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둘째는 지금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국기 배례, 즉 국기에 절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 논쟁이 어떻게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나아가 국가 권력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흥미롭네요. 당시의 선택들 속에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여러 현상들의 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파헤쳐보죠.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은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북에는 소련군이, 남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분단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네.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명확했어요.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을 막고 이곳에 친미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이 땅에서 그 막중한 과제를 수행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을 텐데 미군정은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았을까요? 아주 뭐랄까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현실적인 선택이요? 네, 바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추방당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귀결이죠. 이들은 누구보다 한국어에 능통했고 한국 문화와 사회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미군정은 이들과 그 자녀들을 대거 군정 요원으로 발탁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조지 윌리엄스 소령이라던가 또 우리에게 익숙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손자 원한경 같은 인물들이 통역관이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정책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군정 입장에선 이미 한국에 대해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미국인 네트워크가 딱 준비되어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 선교사들이 자연스럽게 자신들과 교류하는 한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을 미군정의 파트너로 추천하기 시작했겠군요. 정확합니다. 선교사들이 보증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미군정의 핵심 인재풀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개신교 인구가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았는데 5%요? 네, 1948년에 치러진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208명 중에 44명, 그러니까 약 21%가 개신교인이었어요. 와, 21%나요? 심지어 장관, 차관급 고위공직자는 38%에 달했습니다. 잠깐만요, 38%요? 이건 단순히 유능한 인재를 등용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인구의 5%도 안 되는 특정 종교 집단이 신생국가의 입법부와 행정부 요직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건데 이건 거의 의도적인 국가 설계 프로젝트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충분해요.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미국처럼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국가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국회 개원식에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이게 일종의 전통이 되기도 했죠. 네. 더 현실적인 이득도 있었습니다. 일본 신사나 일본인 교회가 남기고 간 막대한 재산, 즉 적산의 상당 부분이 영락교회나 장로회 신학교대학교 같은 개신교 기관에 불어되었어요. 적산이요? 그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적산은 일제가 남긴 공장, 토지, 자본 같은 식민 통치의 인프라 전체를 의미했거든요. 이걸 손에 넣는다는 건 새로운 나라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시작한다는 뜻이었죠. 자, 그럼 정리해보죠. 미군정의 필요, 선교사들의 비전, 그리고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의 열망이 맞물리면서 소수였던 개신교가 해방전국의 새로운 엘리트 집단으로 급부상했군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역시 친일파 청산이었을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게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1947년
남조선과도 입법원에서 민족 반역자 특별 조례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최종 승인권을 쥔 미군정이 이걸 보류지키면서 결국 무산됩니다. 아니, 해방군으로 들어온 미군이 왜 친일파를 처벌하는 법을 막은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두 가지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였어요. 당시 행정, 경찰, 사법, 기술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일제총독부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력들을 다 처벌하면? 네, 이들을 하루아침에 다 숙청하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거라고 본 거죠. 실제로 당시 경찰 간부의 80% 이상이 친일 경찰 경력자였다는 통계도 있어요. 80%요? 잠깐만요. 그럼 해방된 조국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이 불과 며칠 전까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행정 공백을 넘어선 문제 아닌가요? 국민적인 저항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랬죠. 그래서 더 중요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반공전선 구축입니다. 반공이요? 네. 미군정의 최우선 과제는 남한 내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나는 반공주의자다를 외치며 우익 세력으로 변신한 사람들이 바로 친일파들이었습니다.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들이야말로 공산주의를 막아줄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파트너였던 거죠. 그렇군요. 이들을 처벌하는 건 스스로의 가장 중요한 동맹을 내치는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공식이 만들어지는군요. 친일이라는 과거의 죄가 반공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명분에 완전히 덮여버리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패턴이 만들어져요. 네. 친일파들에게 반공은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고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알리바이자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1948년 정부 수립 후에 만들어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죠. 반민특위도? 네,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김길창 목사 같은 교계의 대표적인 친일 인사들도 체포되었지만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로 반민특위는 1년도 안 돼 와해되고 모두 풀려났습니다. 교계 내부에서도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반공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앞에서 친일 문제는 완전히 힘을 잃었네요. 네. 자, 이렇게 정치 지형이 짜였습니다. 개신교가 주도하는 친미 반공국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일 청산은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 복잡한 이념 갈등이 아주 뜻밖의 영역, 바로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죠. 네, 바로 국기배례 문제입니다. 국기배례. 이 이야기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해방을 맞은 추록 성도들로부터 시작돼요. 이들은 일제에 맞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자부심이 대반했죠. 네, 그분들은 정말 영웅이죠. 그런데 해방된 조국에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학교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태극기에 대해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배례 행위가 있었는데 이들은 이건 역시 우상숭배라고 봤어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대상이 일본의 일장기에서 우리 태극기로 바뀌었을 뿐 국가라는 세속 권력의 상징 앞에 절하는 행위 자체가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신학적 관점이었던 거네요. 정확해요. 그들에게는 신앙 양심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터지고 맙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1949년에 경기도 파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2명이 국기배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하고 이들을 가르친 목사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실제 사건이 있었군요. 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양심과 국가라는 새로운 절대적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생 독립국가 입장에선 국기에 대한 존중이 국민 통합의 상징이었을 테니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겠네요. 물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 저항운동이 결국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궁금하네요. 소명원 목사 같은 존경받는 교계 지도자들이 정부와 끈질기게 교섭한 결과 놀랍게도 이승만 정부가 교회의 요구를 수용해줘요. 수용을 해줘요? 네. 허리를 굽혀 절하는 배례 방식을 지금 우리가 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는 주목례 방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거네요? 교회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리였겠어요. 자신들의 신앙적 요구가 국가 정책을 바꾼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아이러니요? 국가 권력의 우상화에 대한 저항이자 순수한 신앙 고백이었던 이 움직임이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승만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아,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요구를 들어주는 정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고마운 반공 정권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저항이 오히려 정교 유착의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역설적이네요. 국가의 저항에서 얻어낸 승리가 거꾸로 그 국가와 교회를 한 몸처럼 묶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니. 네. 이 특별한 관계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들어서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죠. 네, 훨씬 더 이념적인 색채를 띠게 됩니다.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친일청산이 실패하고 반공이 국가의 절대 이념이 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국기배례를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신앙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적 사상, 즉 잠재적인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실제로 국기배례를 거부한 전도사가 공산주의자로 몰려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논리가 그렇게 바뀌는군요. 이전에는 신앙이냐 국가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반공이냐 용공이냐의 문제로 치환되어 버린 거네요. 정확해요. 특히 유신체제 하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만들어지고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애국가를 틀면서 모두 기립해서 격려하도록 강요했죠. 맞아요. 그랬었죠. 마치 일제강점기에 강요되었던 국가주의적 의례들이 부활한 듯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기에 대한 격려를 거부하는 건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쳤던 거죠. 자, 그럼 해방 직후부터 이어진 긴 흐름을 종합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친일 청산의 실패가 반공이라는 이념을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절대 선으로 만들었다. 네. 둘째, 국기배례 논쟁의 타결 과정에서 교회와 국가는 반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아주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경험이 오늘날 일부 보수교단이 정치적 사안에 깊이 개입하는 모습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뿌리를 정확히 짚으셨어요. 가장 안타까운 지점은 이것입니다. 어떤 점이죠? 일제의 신사참배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그 찬란한 신앙의 후예들이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흘러 과거 자신들을 억압했던 일제의 사상검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점이죠. 처음에는 순수했던 신앙적 저항과 그 승리의 경험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기의가 되고 우리만이 옳다는 신화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 직후라는 격동의 시기에 한국교회가 내렸던 여러 선택들이 어떻게 70년이 넘는 시간을 관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네. 친일 총산의 좌절, 반공 이데올로기의 대두, 그리고 국기배례 논쟁을 통해 맺어진 국가와의 특수한 관계.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현대 한국교회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일부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그 배경에 단순히 현재의 정치적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70여 년 전의 역사적 경험과 선택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는 강력한 틀을 제공해 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의 집단이 처음에는 순수한 신념과 정의를 위해 싸우더라도 그 저항의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만의 깨지지 않는 신화가 될 때 어떻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 신념을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외부의 압제에 저항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자기 자신의 역사를 우상화하려는 내부의 유혹에 저항하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